안녕 여러분, 인터라켄 사라엄마예요. 제가 어저께 시간 지원 요청을 드리면서 생애 한가운데 책을 또 읽었었죠. 그리고 1편, 2편을 올리고 난 뒤에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을 해주셨어요. 댓글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봐주시는 분이 있고 또 들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걸 알고 이제 나의 책, 나의 이야기 생애 한가운데 낭독 및 사라엄마가 어떻게 스위스에 와서 살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댓글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얘기를 들려줘야 될 것 같아서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 책을 읽기 전에 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1편에서는 제가 배경을 제 직업이 현재 기념품을 팔고 있어서 기념품을 배경으로 했고요. 또 2편 나의 책, 나의 이야기에서는 한국 사람인데 스위스 교민으로 살면서 매일 빵만 먹고 사느냐, 그게 아니다. 그죠? 한식을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스파게티를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먹거리에 대한 것들을 배경으로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트 먹어요. 오늘은 인터라켄에 골프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인터라켄은 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인터라켄,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은 운터젠이라는 구역이에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구역은 마텐. 제가 여러 차례 See You in Swiss라고 하는 스위스 랜선 여행 제목, 제가 스위스에서 만나요 라는 제목으로 사라맘 투어라고 하는 생각사의 비단라의 여행이라는 투어, 그리고 마음의 마음이자 또 제가 한 아이의 엄마잖아요. 사라라고 하는 사라 생각사 비단라, 우리 딸의 이름이에요. 그런 뜻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사다라는 뜻도 있겠죠. 어쨌든 생각사 비단라, 그리고 마음 할 때 그 마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저희는 유튜브라는 튜브를 통해서 오가면서 또 댓글로 오가겠죠. 마음이 댓글로 오가면서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많은 댓글 중에 이 댓글로 내 얘기를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 하는 댓글이 보여서 이 댓글을 중심으로 제가 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양태현 선생님이 적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쓰셨어요. 사라맘님,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유학을 갔다는데 선견 지명이 있었나 봅니다.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지금 스위스 거주하시는 것도 독일어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거주하면서 도움이 되었다기보다 처음에 스위스에 왔을 때는 황당했어요. 당연히 제가 독일 어학연수를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전혜린 씨가 공부를 했다는 그 독일의 분위기, 그리고 전혜린 씨가 번역했다는 생애 한가운데, 그녀가 번역한 책을 찾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찾을 수가 없었고, 김모 씨도 싫고 이모 씨도 싫고 박모 씨도 싫었기 때문에 오로지 전혜린 그녀가 번역한 책을 찾아 읽고 싶었는데 찾지를 못해서 제가 독일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루이제 린저의 미테 데스 레벤스라고 하는 책을 북한들롱, 도착하자마자 갑니다. 도서관이 아닌 북한들롱 책방에 가서 그때는 전혀 독일어를 한마디도 못할 때였기 때문에, 즉 말해서 저는 도고동문학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독일어 어학연수 가기 전에 이제 몇 달간 학원을 다니겠죠. 문법도 듣고 해아반도 듣고 한 서너 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안과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라디오 방송으로 이렇게 눈 건강에 대해서 상담해 주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분도 독일어가 필요하셔서
독일어를 배우신다며 저랑 같은 반이셨는데 지금은 건강하게 잘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얼굴도 기억나고 우리 선생님, 독일어 여자 선생님도 기억이 나오는데 저와 그 선생님, 안과 선생님 말고도 서너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전혀 얼굴과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딱 기억이 나는 거는 그 여자 선생님이랑 그리고 그 안과 선생님 생각나요. 방송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좀 부러워가지고 신기하게 보였던. 그래서 왜 독일어를 공부하시냐고 했더니 본인이 의사고 안과 관련 전화 상담을 하고 있고 방송인인데 의학 쪽으로 뭐 공부할 게 좀 있어가지고 독일어를 배운다라고 하셨고, 저는 이제 독일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유튜브 세계가 알고 보면 또 넓으면서도 좁더라고요. 혹시 제 방송 듣고 계신다면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목소리는 조금 특이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독일어 문법을 배우고 독일로 갔고 또 독일어를 배우고 와서 스위스로 오게 된 케이스라 양태현 선생님 말씀대로 스위스에 거주하는 것도 독일어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셨는데, 이 거주하면서 처음에 지금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여기 뭐 멀리 찾을 것도 없고요. 여기 인터라켄 교민분들만 봐도 독일어 전혀 못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영어만 하시거나 전혀 못하시거나 뭐 영어나 독어도 전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움은 되죠. 하지만 처음에 제가 인터라켄에 왔을 때는 황당했어요. 당연히 저는 독일어를 좀 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왜 그랬냐 하면 바로 스위스에서 사용되는 독일어는 슈비츠디치라고 하는 스위스식 독일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위스는 참고로 독일어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 그리고 레토로마너, 그리고 로망슈어라고 하는 레토로마너도 통용이 돼요. 그러니까 총 4개 국어가 통용되는 나라죠. 독어, 불어, 이태리어, 레토로마너.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인터라켄이고 이곳은 베른주에 속하는데 우리는 이 주를 우리나라 도에 비교할게요. 미국의 주. 스위스에서는 칸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칸톤 베른 같은 경우는 독일어 통용이 되는 곳이긴 한데 베른뒤치라고 하는 베른식 독일어가 통용이 되고 있어요. 즉 말해서 우리나라 제주도 방언 같은 거예요. 뭐 감수강, 홀로업소에 뭐 이런 것들, 저희가 홀로업소의 뜻을 아세요 혹시? 저는 들었다가 잊어버렸는데 감수강의 뜻도 들었다가 잊어버렸고, 혜은이 씨 노래죠. 그런 노래를 불렀던 혜은이 씨는 제주도 분이라고는 거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뜻을 저는 기억을 못해요. 즉 말해서 배웠다가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언어고 또 열심히 습득하지 않으면 자꾸 말하고 읽고 쓰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게 언어라, 저는 독일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또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굉장히 짧게 다녀왔기 때문에 독일어가 굉장히 짧고, 그리고 이곳이 독일어긴 독일어인데 스위스식 독일어고 베른식 독일어라 사실은 처음에 와서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저게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마치 홀로 업소에라고 하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배워야 하는 것처럼 스위스인들이 독일어를 하면 독일 사람이랑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요. 그런데 스위스 분들은 알아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유치원 때까지는 슈비츠디치로 노래도 부르고 애들끼리 떠들고 놀고 선생님도 그렇게 슈비츠디치로 수업을 하세요. 그런데 그룬트슐레라고 하는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바로 이제 표준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표준 독일어 호흐도이치라고 합니다. 표준 독일어를 배웠기 때문에 스위스 분들은 오스트리아나 독일 또 저 같은 외국인을 만났을 때 제가 하는 말 표준 독일어를 듣고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표준 독일어로 대답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들끼리 모여서 웃고 떠들고 놀 때는
표준 독일어가 아닌 스위스식 독일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외국인이나 독일 분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독일어가 바로 스위스식 독일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스위스에 거주하는 것도 독일어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 건 아니지만 사실 처음에 와서는 힘들었다는 거.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독일어 공부한 거 마저 할 정도로 정말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은 못 알아듣고 좀 바보 같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적어주셨냐면은 보통 유학이라면 영어권이 보편적인데 독일을 선택했으니 윤미님이 생각이 좀 남달랐다고 생각되네요. 라고 양 선생님이 적어주셨는데요. 이게 좀 남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독일어를 공부하게 된 배경과 동기가 바로 전혜린 씨 때문이잖아요. 우리 혜린이 언니가 제가 독일어 하게끔 이끌어 주셨잖아요. 책 속에서. 그 책의 내용은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라고 하는 그녀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썼던 일기장이었어요. 배경은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책 읽기를 참 싫어하는, 공부를 참 못하고 하기 싫어했던 학생이라고 했는데 왜 또 그 책은 하필 읽게 되었는가. 그것도 참 우연이고 인연인데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여름방학이었고 이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저랑 다른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반 남자 여자 공용 대학을 다녔는데 그 친구는 여대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여대를 다니는 내 친구는 요즘 어떻게 지낼까, 어떤 모습으로 지낼까 궁금해서 연락을 했고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집에 딱 그 책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수필집 딱 2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슬슬 넘겨보는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일기장 형태로 되어 있었거든요. 뭐 1963년 몇월 며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기분, 그런 거 알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안내 일기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실존 인물이 쓴 글을 좋아하는데 일기 형식으로 된 것들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걔한테 그랬죠. 야, 이거 나 좀 빌려가자. 재밌네. 라고 책을 사서 본 것도 아니고 빌려서 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녀가 이 루이제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를 번역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물론 그 가난한 시절에 독일 유학을 갔다는 건 혜린 씨네 집이 좀 잘 살고 형편이 괜찮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딸아이를 대학 공부까지 시킬 정도면 집안 분위기도 굉장히 모던 스타일이고, 그죠? 보통 옛날 분들은 아이들 공부 그렇게 길게 안 시키잖아요. 뭐 초등학교만 졸업했다. 우리 어머니는 중졸이다. 아니면 고졸이다. 대졸 나왔다 그러면 막 인텔이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혜린 씨는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좀 깨어 있으신 분들이라 당시에 이제 전혜린 씨를 독일 유학길을 떠나게끔 서포트를 해준 거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했고 뭐 살아봤자 얼마나 살았겠어요. 그러니 이제 집안의 돈을 집안 돈 송금시켜주는 돈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넉넉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약간의 돈을 벌고자 이 책을 번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생애 한가운데의 소설을 다 번역을 하고 한국편이 아닌, 아마도 돈 절약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배편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 출판사에다가 보내는데 그 출판사 사람들이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이 원고료를 줄 수가 없다. 이유는
너보다 다른 사람이 더 빨리 그 번역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출판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너한테는 한 푼의 돈도 줄 수 없다라고 통보를 보내옵니다. 대개 그런 통보를 받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녀는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춥고 배가 고파서 한 푼의 돈이라도 벌려고, 물론 전혜린 씨의 책이 마음에 들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번역하기로 했었던 거고, 원해서 했지만 사실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행위였잖아요. 취미로 뭐 읽고 좋아서 번역한다가 아니라 먹고 살라고. 그런데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그 기분 어떨 것 같아요? 그녀는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상관없다. 이것은 나 전혜린이 번역한 것이니 다른 것이다. 저는 그 문장 한마디에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혜린 언니한테 완전히 꽂혀버린 거죠. 20세기를 살아오면서 제가 늘 들었던 말들이 아마도 앞으로의 사회 21세기는 자기 자신을 상품화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뭐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둥 어쩐다는 둥 그런 책들이나 또 미디어에서 떠드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지만 1960년대 그 당시 같은 20세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벌써 제가 1971년생이니까 그분은 60년대에 벌써 대학생이었다면 저랑 나이 차이가 꽤 있잖아요. 그 옛날 분이 어쩜 그렇게 only one은 number one이라는 마인드로 상관없다. 김 씨가 번역을 했던, 이 씨가 번역을 했던, 박모 씨가 했던 이것은 다른 것이다. 왜? 바로 나 자신이 번역한 것이니까 다른 것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그녀가 번역했다는 전혜린 씨가 번역한 다른 사람이 한 거 아니고 반드시 우리 혜린 언니가 번역했다는 그 책, 그죠? 그 책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녀가 어떤 책이길래 그렇게 번역을 열심히 했을까? 근데 또 한 푼도 못 받았다니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 속의 책을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관심이 이제 루이제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꼭 사서 읽고 싶었고 구하러 다녔어요. 저는 참고로 제 억양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대구가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모든 책방을 다니며 생애 한가운데 루이제 린저의 책, 그렇지만 번역은 전혜린 씨가 한 거를 찾았는데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서울까지 올라가서 왜 교보문고, 영풍문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도 이제 알아봤어요. 만약 구할 수 있었다면, 전혜린 씨가 번역한 생애 한가운데를 구할 수 있었다면 아마 저는 독일로 가지 않았겠죠. 못 구한 것도 어쩌면 운명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저께 17페이지 중간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또 계속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의 소리가 들려왔다. 우편 배달부일 거야 라고 말하면서 니나는 나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 니나는 한 묶음의 편지를 납작한 한 개의 소포 위에 마치 쟁반 위에처럼 얹어 들고 들어왔다. 니나는 우편물을 아무렇게나 방바닥에 놓았다. 우선 읽어보지 않으련? 니나는 말했다. 별게 있으려고 매일 아침 이런 걸 뭐. 그래? 하고 나는 말했다. 그렇지만 너는 나에게 다만 괴짝을 보이기 위해서 오라고 한 건 아닐 테지? 왜 불렀니? 나도 모르겠어. 아니, 아마 혼자서 빈집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어. 니나는 이 말을 아주 예사롭게 했으나 그 속에는 공포와 절망이 숨겨져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나는 알아야만 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금 알기로 결심했다. 너에게 누가 무슨 짓을 했니, 니나야? 라고 나는 물었다. 무슨 짓을? 니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무것도. 그런 건 생각하지도 마라. 다만 나는 여기에 더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니나는 말이 막혀버리더니 곧 빠른 어조로 낮게 계속해서 말했다. 왜냐하면 내 생활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야. 어떻게 하면 니나에게 그 모든 것을 말하도록 할 수 있을까? 니나는 말을 하려고 했었다. 적어도 그것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니나는 자기를 말하기를 늘 중간에서 포기하고 말았다. 위스키를 한 잔 줄 테야? 라고 내가 말했다. 니나는 잠자코 저편으로 가서 한 잔 따라 가지고 왔다. 니나는 이번에는 안 마셨다. 갑자기 니나는 내가 언니를 오라고 한 건 어리석은 일이었어 라고 말했다. 언니가 왔다고 해서 일이 더 쉬워지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벌써 와 있는 이상은 그리고 참 와줘서 고마워. 이 말을 하면서 니나는 약간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나는 더 보지 않으면서 빨리 말했다. 나는 왜 떠나려는가에 관해 무엇인지를 어떤 원인을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걸 언니한테 하고 싶어. 누구든지 한 사람은 필경 알아야 할 거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망측한 소리는 니나야, 너는. 니나는 한순간 동안 손을 내 입 위에 얹었다. 니나의 손은 뜨거웠다. 뜨겁고 건조했다. 만약 그렇게 되거든 사람들은 알아야 해. 나를 이렇게 쫓은 것이 악한 무엇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유는 다만 내가 누군가를 더 이상 방해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야.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한은. 니나는 짧게 거친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뿐이야. 그래? 그렇지만 나는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도 더 알 수가 없구나. 니나는 나에게 놀란 시선을 던졌다. 더 알 수가 없다고? 전부 다 말했는데도? 니나는 방바닥에 놓인 편지 뭉치를 발로 찼다. 그리고 이것들도 이젠 지긋지긋해. 그뿐 아니라 편지가 옆으로 굴러떨어져 소포 봉투 뒤에 발신인 주소가 보이게 되었다. 니나와 나의 시선은 동시에 그곳으로 갔다. 니나는 괴짝에서 뛰어 일어났다. 얼굴이 종이장같이 휘어졌다. 아니, 재같이 회색으로 변했다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저것 봐, 라고 니나는 속삭이듯 목소리로 말했다.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게 웬일일까? 그는 죽었는데. 니나는 소포 위에 몸을 굽혔다. 건드리지는 않고. 그의 글씨야. 틀림없는 그의 글씨야. 니나는 소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는 무엇이 니나를 그렇게 흥분시키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열어볼까? 나는 무엇이든지 해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보았다. 그렇지만 나는 그걸 알고 싶지 않아. 라고 니나는 쉰 목소리로 크게 말했다. 방에서 나가면서 니나는 성난 목소리로 소리 질렀다. 나는 이 글씨를 한 번도 참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밖에서 그릇을 씻기 시작했다. 나는 괴짝 위에 앉아서 소포를 풀기 시작했다. 갑자기 노끈이 풀리고 내용물이 내 앞에 쏟아졌다. 그것은 커다란 책, 아니 책같이 보이는 커다란 물건이었다. 그것은 서류를 넣어두는 두꺼운 종이 뚜껑이었고 그 속에 글이 씌어 있는 종이가 덜어는 묶이고 덜어는 따로따로 풀린 채 꽂혀 있었다. 그 중에 한 두어 장은 땅에 날아 떨어졌다. 나는 그것을 주었다. 그것은 몇 장의 편지였다. 그 중에 하나는 니나에게라고 씌어진 봉투 속에 들어 있었다. 그 필적은 니나가 싫어한다는 필적이었다. 니나,
하고 나는 옆방으로 향해서 불렀다. 이것은 편지하고 또 그와 비슷한 것들이야. 니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무관심하게 말했다. 읽어봐. 만약 중요한 것이 있거든 나에게 말해줘. 니나는 그릇 씻기를 계속했고 그것이 끝나자 괴짝에 못을 치기 시작했다. 빈집에 망치 소리가 크게 울렸다. 내가 주워든 첫 번째 편지는 타이프라이터로 쓴 것이었다. 커다랗고 톡박스러운 타이프 할자와 문장의 투가 나에게 낯익어 보였다. 그것은 완전한 편지가 아니라 둘째와 셋째 페이지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작되어 있었다. 삶의 의미를 묻는 사람은 그것을 결코 알 수 없고 그것을 한 번도 묻지 않는 사람은 그 대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고생을 겪었고 고생에 짓눌린 늙은이를 용서해 주어. 이 아이는 아주 나쁜 성격의 소유자이며 냉혹하고 몰인정하며 신뢰할 수 없고 방종하고 친어머니를 감상적인 인간이라고 부르고 나를 보고도 내 성격의 경고성은 다만 정신과 발전 능력의 결핍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감히 말할 정도로 뻔뻔스럽고 건방진 인간입니다. 그런 말을 젊은 계집애가 입에 담다니 우리는 이 아이를 잘 교육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남의 영향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역량이라고 우리가 추측한다면 우리는 과히 잘못 본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박사님, 이 아이는 당신한테서 커다란 정신적 자극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자극이 양친과 양육자의 위신을 매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의미로 내 딸이 당신 집에 더 이상 출입하지 말라는 내 명령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는. 일단 여기까지 읽으면서 바라건대까지 싶은데 왜 바라건대는 또 뭐죠? 바라건대는 땡땡땡땡. 그죠? 그리고 삶의 실제로는 여기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삶의 의의를 묻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삶의 의미를 묻는 사람은 이라고 읽었는데 삶의 의의를 묻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묻는 사람은 의의와 의미의 차이가 뭘까요? 계속 읽어볼게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편지는 끝나 있었다. 니나라고 나는 분격해서 불렀다. 분격해서. 이건 또 무슨 뜻인지. 분노해서랑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화가 나서. 니나라고 나는 분격해서 불렀다. 이걸 좀 들어봐. 니나는 망치를 손에 들고 몇 개의 괴짝용의 긴 못을 입에 물고 왔다. 나는 니나에게 편지를 읽어주었다. 니나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못을 입에서 천천히 빼냈다. 맙소사라고 니나는 말했다. 벌써 옛날이야. 벌써 다 지나간 일이야.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건 그의 죄가 아니야. 그건 아버지의 이해 밖의 일이었어. 다시 괴짝에 못을 박으면서 니나는 덧붙여 말했다. 모든 것이 다 이해하기에 몹시 힘들어. 나는 이해하기를 포기했어. 니나와 그 문제에 관해서 싸우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나는 두 번째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1930년 6월 29일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존경하는 슈타인 박사 귀하. 어제는 실례했습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빌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웬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만 여름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 풍요와 포식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연 속에는 아무런 그림도 없는 정지의 상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아주 피로하고 공허해집니다. 나는 나 자신이 몹시도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때때로 나는 아직도 인기척이 없고 모든 것이 회색인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깹니다. 그러면 나는 목을 죄는 공포를 느낍니다.
삶에 대한 공포,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럴 때면 어떤 위대한 것에 대한 상념도 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공포와 완전히 혼자인 것입니다. 공포의 가장 무서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해봅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 개의 대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 생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리라는, 아무것도 훌륭한 것을 이룰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그저 아무렇게나 흘려보내고 참으로 살지 않았으리라는 공포입니다. 또는 내가 어떤 과오를 범하고 그 과오가 나의 발전을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판결지워 버리려는 공포입니다. 판결지워 버리리라는 공포입니다. 버리리라는 공포입니다. 버리리라는 공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참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서 무슨 훌륭한 게 나오겠어요. 이 무슨 교만일까요? 그런데도 나는 이것을 당신한테는 말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무엇인지 모르는 게 들어있어서 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것에 도달하리라고.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도달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영원히 도달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영원히. 그건 끔찍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공포의 가장자리에 불과합니다. 포착할 수 있는 바깥의 가장자리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미친 것은 내가 이 상태를 거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열정적으로 이 속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작의 하나가 참을 수 있는 최극단의 한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실망을 느낍니다. 나는 이 극단을 원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한 기묘한 결단성을 느낍니다. 내 어머니는 언젠가 한번 나에게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내가 참으로 그럴 소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만 당분간 나는 당신을 방문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감정을 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당신의 N. 나는 이 편지를 들고 옆방으로 갔다. 망치질 좀 그만해라 라고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극단의 결단성에 관해서 쓴 곳을 읽어주었다. 누가 쓴 거니? 라고 나는 물었다. 내가 쓴 거지. 쉬워 라고 니나는 말했다. 아무튼 그런 말을 나는 지금 할 수 있을 거야. 이건 내가 쓴 거야. 내가 19살 때 쓴 거야. 더 읽을까? 편지 전부를? 아니 하고 니나는 말했다. 그건 다 옛날에 지나간 일이야. 그런데 그 자신이 쓴 편지는 없어? 이 소포를 보낸 사람이 쓴 건 말이야. 무슨 설명이 있을 것 같아. 나는 봉투에 들어있는 편지를 꺼냈다. 니나는 그것을 긴장보다는 주저하는 몸짓으로 받아쥐었다. 나는 소포 곁으로 다시 가서 공책꽂이 속을 뒤졌다. 그것은 전부 손으로 쓴 매우 많은 종이었다. 처음 것들은 오래돼서 누렇게 퇴색했고 사이사이에 여러 사람들의 편지가 끼어 있었다. 니나 자신의 편지도 있었다. 모든 종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일종의 일기같이 보였다. 나는 절반보다 뒤쪽을 아무렇게나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1938년 11월 8일 날짜가 적혀 있었다. 오늘 저녁에는 또 헬레네가 자기 생각으로 나에게 기분 전환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파티를 준비했다. 감동은 되지만 거기에 참가해야 하는 것이 나에게는 불편한 노력이다. 헬레네 자신은 파티를 혐오한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파티를 열어서 새로운 감탄할 만한 손님 접대의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 어제의 사건 이래 우리는 손님이 모두 올 것인가 아닌가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손님은 모두 왔다. 성격
따라서 침울하거나 흥분해 있었고 모두가 산란해 보였다. 잿빛 얼굴들이 뜬 눈으로 새로운 밤을 말하고 있었다. 새로 오는 사람마다 제각기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관찰을 보고했다. 내 집의 창문에서 내다보면 엉성한 나뭇가지, 타버린 유대인의 교회의 검은 지붕의 윤곽과 약탈당한 유대인 상점의 빈 창이 보였다. 우리는 하루 종일 깨어진 쇼윈도에 저벅거리는 유리 위로 지나갔다. 다행히 제일 분격해 있는 마이트 부인은 조심스럽게 우리들은 제외하면서 전 민족에 대한 격렬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 여자에 동의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곤란한 일이었다. 그래서 대화에 공백이 생겨났고 그 틈을 이용해서 헬레네는 화제를 바꾸었다. 이날 밤 우리는 모두가 지나치게 마셨다.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10시경에 공연이 끝난 뒤에야 올 수 있었던 알렉산더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명랑한 그러나 좀 이상한 분위기 속에 있었다. 그는 우리를 의심하듯이 우울하게 바라보았으나 나와 헬레네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시선에 유의하지 않았다. 그는 헬레네가 갖다 준 샌드위치를 잠자코 먹었다. 단 한 모금으로 한 잔의 포도주를 마셔버리고 또 한 잔을 마신 뒤에 그는 약간 덜 우울해 보였으나 여전히 이상하게 독려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는 식탁에 오래 앉아 있지 않았다. 그의 늘 하는 버릇대로 방안을 왔다 갔다 거닐기 위해서 그는 일어섰다. 책상 위에는 니나의 글이 실려 있는 론트샤우의 오래된 호가 놓여 있었다. 근래에 갑자기 거의 광적인 진정할 수 없는 호기심에 엄습되어서 모든 책과 신문과 어디든지 놓여 있는 것을 보면 편지까지도 열어보는 습관이 생긴 알렉산더는 기계적으로 그 잡지를 들고 뒤적거렸다. 갑자기 그는 이상하게 격동된 태도로 마치 금지된 것을 범하는 듯 그 책을 들고 유리창이 있는 구석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탐욕스럽게 골똘하게 집중된 주의력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까요? 이게 책 읽기를 막상 제가 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잘 읽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입안에 이렇게 침이 많이 고이네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쉬고 싶은데 제가 핸드폰에다가 대고 녹음을 하고 있는 거라서 또 끊었다가 가면은 중간에 약간 음이 바뀌는 것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은 끊지 않고 쭉 읽고 싶은데 긴장을 해서 그런지 입안에 침이 많이 고여요. 그러니까 발음이 더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왜 1시간씩 이렇게 책을 읽어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진정한 북투버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보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저도 언제부턴가 이게 나이 때문에 그런 건지 사실 버릇이 잘 때 이렇게 뭘 듣고 자고 그러진 않았는데 3년 전에 이게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 한국에 갔었는데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그런데 그 집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야. 자기 아빠 때문에 잠을 못 잔대, 자기네들은.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니 아빠가 주무실 때 소리를 듣고 자야 되는데 이렇게 이어폰에 꽂고 주무시면 될 거를 온 가족 다 들리게 그렇게 이어폰 같은 것도 안 하고 음악을 그렇게 틀어놓고 주무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희한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스위스에 돌아와서 제가 불면증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오나? 이러면서 저는 당연히 이어폰을 꽂았죠.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그런 북튜버들을 조회를 해가지고 듣기 시작했는데 정말
어느 순간 잠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책을 많이 읽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책을 읽는 동안 이 배경을 운터제니 골프장으로 제가 이번에는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앞에 약간의 정보를 남기긴 했는데 한국하고 다른 게 이 스위스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핸디캡 카드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거 없이는 골프장 출입이 안 됩니다. 실제로 이제 사라 아빠가 이 골프장에 멤버십에 가입이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8, 7일 때니까, 한 15년쯤 됐겠나? 하여튼 3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제가 37, 8 그때쯤에 샬레사라를 관둬야겠다라고 부푼 꿈을 안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은 아시는 사연이죠. 그 사연 얘기가 궁금하신 분은 제가 양샘을 위해서 그 동료까지 비 맞으면서 걸어간 게 있어요. 그 영상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샬레사라라고 예전에 라우터 브룬넨에서 호스텔을 한 적이 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넋두리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사라 아빠가 한참 골프를 많이 치고 다닐 때고 저만 빼고 다들 골프를 치시니까 좀 소외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한 30대 중반이었는데 골프를 배우려고 이제 스위스는 워낙 비싸고 하니까 비싸기도 하고 또 시험이 까다로워가지고 어떻게 사라 아빠가 잘 어레인지를 해서 오스트리아의 이글스라는 마을에 가갖고 2주 정도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또 호텔에 골프장이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골프를 배웠어요. 그곳에 프로한테 배우면 이게 시험을 안 치고도 그 오스트리아에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뭐라 그러죠? 야매. 실제로 이제 시험을 쳤어야 됐는데 거기서 이제 수업을 받으면 나오는 거예요. 핸디캡 카드가. 그래서 이제 사라 아빠가 그거를 다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저보고 빨리 골프를 하라고 핸디캡 카드가 없으면은 골프를 같이 못 치니까 일단 그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그걸 딴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핸디캡이 36인가 38인가 적혀 있을 텐데 이제 연간 회비를 내면 그게 계속 이렇게 갱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스트리아 거를 갖고 있어, 카드를.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운터전에서 골프 치고 싶을 때 그 제 핸디카드 이미 이제 전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골프 치는 게 가능하죠. 근데 저는 워낙 운동신경도 없고 예전부터 골프를 쳐봤지만 재미가 없더라고요. 뭐 공이 안 맞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해가 갈수록 이제 나이가 50을 넘고 해가 갈수록 운동의 필요성도 느끼지만 저희 사라 아빠가 작년에 큰 수술을 했잖아요. 심장이 안 좋으셔갖고 수술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부부 동반으로 다니는데 저희 사라 아빠 혼자 그렇게 제가 보내는 게 이제 마음이 좀 쓰이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좋지 않으시니까 제가 옆에서 좀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골프를 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제가 오늘이 21일인가요? 20일인가요? 월요일인데 25일 날 제가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골프를 배우러 가는 게 이유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서도 배워봤는데 시간당 굉장히 비싸게, 스위스는 모든 인건비가 그렇게 비싼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건 필요 없고 제가 여기 선생님한테 배우면 여기 골프장에서 보면은 폼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한국 남자들, 한국 분이 몇 분 계신데 멤버들이 여기 할아버지들 골프 치시는 거 보면 정말 팔도 그렇고 이게 기본이 왜 왼팔을 쭉 뻗어야 되는데 할아버지들 다 굽혀져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배울 때 또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무조건 로커자인이래. 그러니까 힘을 빼라고 로커자인 하면서 크게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왼팔이 쫙 뻗치는 게 예전에 안 되니까 이게 자세를 좀 교정을 해달라 막 이러면은 그런 거 자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부드럽게 그냥 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쉽지 그게 되나. 그리고 분명히 내가 골프를 처음 배울 때 왼팔은 쫙 뻗어 있어야 된다고 배웠는데 여기 스위스 선생님은 상관없다고 막 그러시고 돈 쓰고도 배운 게 배운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십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골프가 안 느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골프가 재미도 없고 했는데 이제 사라 아빠 위해서 제가 같이 공동 취미를 좀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좀 골프를 잘 못 치더라도 왜 폼이 좀 멋있으면은 저는 보기가 좋더라고요.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지금 두 분의 골프 선생님을 알고 있는데 한 분은 중국에 계시는 공자골프 TV라고 하는 공자님 계시고 또 다른 한 분은 하동골프라고 하는 하동님이 계신데 실제로 이제 공자골프님 채널에 가보면 진짜 골프 선생님이세요. 뭐 골프 관련된 채널이 쫙 있고 하동골프님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로 이제 이방 저방 처음에 좀 배워보려고 라이브를 또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또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기웃기웃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라이브 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 때 이렇게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왜 이렇게 채널 주인이 뭐 음악을 틀어주거나 뭐 하면은 신청곡도 하고 뭐 이렇게 누가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이런 것도 하면서 채팅도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친해진 하동골프님이라고 계신데 거기 채널에 들어가 봤는데 그립 잡는 법이 있더라고요, 영상이.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가입을 했죠. 실제로는 원래는 저는 그 임진한 클래스 그거를 등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임진한 선생님이 그 손예진 씨랑 이렇게 라운딩 하는 걸 봤는데 손예진 씨가 최고 연예인들 중에 여자 연예인들 중에 자세가 제일 예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봤는데 정말 너무 예쁘게 치시더라고요, 손예진 씨가. 그래서 저도 이왕 이제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좀 공이 잘 맞던 안 맞던 그리고 모든 운동은 기본이 되어 있으면 공은 나가게 돼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물론 랜선상의 상담이죠. 하동 골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폼이 좋아야 되는 게 맞다고. 그래야 나중에 공도 잘 멀리 나간다. 무조건 또 사라 아빠 마인드가 여자는 무조건 폼이다. 무조건 폼을 만들어 와라. 이래가지고 지금 한국을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방송을 제가 이거 1시간짜리로 지금 생각하고 편집에 들어갔는데 끝까지 봐주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골프 선생님이 계시다면 저 실제로 대구에 가야 돼요. 집이 대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제가 백신 접종을 안 했거든요. 미접종자인데 스위스는 지금 이제 그 방역 패스 그게 폐지됐잖아요. 2월 17일 날부터. 그래서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어차피 뭐 야외니까 아웃도어이기 때문에 뭐 접종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출입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골프를 레슨을 받게 된다면은 보통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스위스 골프장에서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실내 골프장에서 배울 것 같은데, 백신 미접종자인 저도 그 실내 골프장에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 가서 이렇게 찾으면 좀 늦다. 사라 아빠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선생님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못 알아봤어요. 알아볼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실제로 골프 선생님이 계신다면 대구 분을 제가 찾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로 조금 내가 골프를 가르쳐 줄 수 있다. 뭐 그런 연락처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남겨주시면 제가 한국 가서 컨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화면에 보이는 곳은 제가 사는 동네 마텐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예요. 거의 20년 가까이를 제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우리 어린 사라가 뛰어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살이 되고 또 부모 품을 떠나서 다른 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20년 전을 생각하면은 우리 사라가 태어나고 이렇게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애를 키울 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이 아니니까 뭐 제가 몸이 아프거나 할 때도 그렇고 뭐 취미생활을 하고 싶어도 어린 사라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골프도 사실은 그 당시 배웠지만은 사라하고 같이 놀아주고 싶지 애를 떼놓고 뭐 운동을 간다던가 이런 게 저는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라가 다 크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네요. 저를 위한 시간이 많이 생겨가지고 한편으로는 참 좋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놀이터에 나와보면 우리 사라 어디 갔나 싶은 게 그때 좀 더 내가 잘해줄 걸.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성인이 돼버려서 많이 아쉽고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움이 남아요. 혹시라도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아직 어린 애들 육아 때문에 키우면서 힘드신 엄마 있으면 힘내시라고 말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앞으로만 가지 뒤로는 빠꾸가 안 되잖아. 시간은.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이 시간들 아이들하고 이쁜 척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제가 선배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힘들지만 그 시간들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답니다.